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살기도 하고 자연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자연환경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여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인간은 그 자연환경에 맞춰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는 냉면을,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 종종 베트남 쌀국수집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는 면을 쌀로 만들고 냉면은 메밀로 면을 만들었을까요? 왜 각 지역마다 면을 만드는 재료가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대전의 기후는 어때? 혹은 오늘 대전의 날씨는 어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전의 기후는 어때?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오늘 대전의 기후는 어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는 오늘 혹은 내일처럼 단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후는 오랜 기간의 평균적인 날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0년간의 날씨 평균치를 구해 기후를 정의합니다. 즉, 2017년 여름이 살인적인 더위로 예외적으로 7, 8월 평균 기온 30도를 넘게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름의 기후는 평균 기온 30도를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날씨는 실시간 대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대기의 상태를 우리는 날씨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다면 기후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기후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독일의 기상학자 쾌페는 기온에 따라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 기후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대의 시작은 적도에서 시작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적도이기 때문이죠. 적도부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대기후가 가장 기온이 높고 한대기후로 갈수록 평균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각의 기후대 사이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조기후가 있는데요. 이 건조기후는 열대기후, 온대기후처럼 기온으로 기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강수량으로 기후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도와 가까운 지역은 기온이 높아 열대기후, 극지방과 가까운 지역은 기온이 낮아 한대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이유는 볼록 렌즈인 돋보기는 태양빛을 굴절시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같은 양의 태양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아주 작은 지점에 모이는 순간 태양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하여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종이가 타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위도, 참고로 위도는 지도에 나타나 있는 가로선이고 경도는 세로선입니다. 지구의 위도에 따라 기후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 구체이기 때문에 위도대별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위도가 낮은 적도지방의 경우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어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위도가 높은 극지방은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넓은 지역으로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위도가 높을수록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도가 낮은 적도지방은 기온이 높아 열대기후가, 극지방은 기온이 낮아 한대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도대별로 나타나는 기후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적도지방에 분포하는 열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적도지방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에너지가 매우 높아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도 굉장히 많죠. 태양에너지에 의해 가열된 습한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는 대류 현상의 영향을 받아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함유된 수증기의 양이 많은 공기는 차가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증기는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은 결국 비를 내리게 되죠. 이러한 강수를 우리는 대류성 강수라고 부르고 적도지방에서는 이 비를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열대지방으로 가자마자 지붕부터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스콜을 피하기 위해서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이 스콜과 비슷한 비가 내리는데 한여름에 갑자기 내리는 짧고 강한 비, 이를 우리는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항상 이러한 스콜이 내려 강수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의 키상가니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1600mm가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연평균 강수량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인 것을 생각한다면 열대지방에서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처럼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이에 맞춰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가옥 구조는 지상으로부터 띄운 고상 가옥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습한 기운과 이로 인한 많은 벌레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도 급한 경사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강수량은 열대지방의 농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열대지방의 토양은 매우 척박해졌습니다. 땅이 비옥해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사체, 그리고 낙엽 등이 땅에서 서서히 썩어 토양에 양분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매일매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 동물의 사체, 낙엽 등이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양분이 적다 보니 열대지방에서는 정상적인 농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죠. 따라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숲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숲에 불을 지르면 재가 된 식물들이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이 양분을 토대로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못했습니다. 토양에 양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몇 년이 지나면 토양은 다시 척박해지게 되었죠. 따라서 토양이 척박해지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숲에 불을 지르고 농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우리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에서는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 얌과 같은 열대 작물을 주로 키웠는데 이 중 카사바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공차의 밀크티에 들어가는 검은색 젤리처럼 생긴 타피오카의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열대 지역의 음식 문화는 어떨까요? 키상간이의 기후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열대 지역은 높은 기온과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식재료가 쉽게 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식재료를 보다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향신료였죠. 향신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바로 향균 자궁과 약간 상한 음식의 쿰쿰한 냄새를 가릴 수 있는 역할이죠. 대표적인 향신료인 후추는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고 강한 향으로 쿰쿰한 냄새를 가립니다. 향신료로 그저 그런 식재료의 쿰쿰함을 감추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좋은 최상급의 갈비는 생갈비로 먹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고기는 양념갈비로 먹는 이런 문화가 열대기후 지역의 향신료 문화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대기후 지역은 향신료를 과거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시아로 여행 갔을 때 그 향신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베트남 쌀국수도 완전 현지식으로 하면은 고수에 적응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아직 우리나라 사람은 이러한 향신료 고수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려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키가 큰 나무, 중간 정도의 나무, 아주 작은 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우거진 밀림을 형성하죠. 따라서 열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 환경에 최적화된 옷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옷을 껴입으면 옷이 젖어 오히려 감기에 걸리게 되니까 아예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도 수많은 나무가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병이 생길 이유도 없죠. 온대기후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위도는 애매한 위도대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 여름이, 겨울에는 태양이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받는 태양에너지가 적어 겨울이 됩니다. 즉 중위도 지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온대기후 지역은 기후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부 유럽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죠. 서부 유럽의 경우에는 북대서양 난류와 사계절 내내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항상 따뜻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라서 항상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구름이 많이 끼고 양은 적지만 비가 아주 자주 내리게 되죠.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레인코트 그리고 우산 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비싼 영국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는 지금은 독일 기업인 BMW를 팔리긴 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차 문 안에 우산까지 집어넣어 주요 인사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만들어 놓았죠. 반면에 지중해 연안 지역은 여름에 사하라 사막을 뒤덮고 있던 뜨거운 공기가 남부 유럽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막처럼 뜨겁고 건조한 기후 특징을 갖게 되었죠. 로마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강수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이 그리운 영국, 프랑스 북부, 독일에 있는 서부 유럽 사람들은 우중충한 날씨를 벗어나 뜨거운 햇빛에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남부 유럽으로 한 달씩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 지역은 여름에 뜨겁고 건조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 기후에 특화된 포도를 많이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뜨겁고
비가 내리지 않아야 달콤한 최상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아니라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높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지만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와 매우 춥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러한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쪽에 산이 있는 배산 임수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산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산 임수의 임수는 앞에 하천이 있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림을 보면 정작 마을은 큰 하천과는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사나 사회 시간에 큰 도시는 큰 하천을 끼고 발달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양은 한강을 끼고 발달했다처럼요. 하지만 한양은 실제 한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한강과는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발달했죠. 한양은 한강이 아니라 조그마한 지류하천인 그 유명한 청계천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왜 실제 우리나라 고대 도시들은 큰 하천이 아니라 작은 하천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의 하천과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왼쪽은 영국 런던을 관통하는 템즈강이고 오른쪽은 우리 보문고를 끼고 흐르는 대전천과 대동천입니다. 영국의 템즈강을 보면 대전천 혹은 대동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템즈강의 경우 하천 바로 옆에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전천과 대동천은 하천 바로 옆에 건물이 있기보다는 하천 바로 옆에 빈 공터가 있고 공터를 지나서 건물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터를 우리는 둔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서 이 둔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처럼 하천 바로 옆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 하천에는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둔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수 특징 때문입니다. 런던의 기후 그래프와 서울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 런던의 경우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즉, 영국의 경우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1년 내내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 집중률이 높아 겨울과 여름의 유량 차이가 몇백 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둔치라는 것이 없었다면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둔치가 물 저장고 역할을 못해 봄고등학교는 쓸려나가 버렸겠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큰 도시들이 왜 큰 하천을 끼고 발달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자면, 큰 하천은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난리가 나게 됩니다. 대신 조그마한 지류하천은 어느 정도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홍수를 방지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도시들은 큰 하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이 물 관리가 가능한, 치수가 가능한 지류하천에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서부 유럽의 경우에는 항상 유량이 일정하여 운하와 같은 하천 수운과 교통이 많이 발달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충분한 유량이 확보되지만 겨울에는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없어
큰 배가 다니지 못해 하천 수운 교통이 발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온대기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은 바로 쌀입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는 말은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그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 생산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즉 인구 부양력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매우 많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이 쌀을 주식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벼의 생산 환경 때문입니다. 벼는 성장기 고온다습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벼가 한창 클 때 기온이 높아야 하고 비가 많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서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낮아도 잘 성장하는 밀을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동아시아 내에서도 지역마다 기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는 쌀의 생산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도 훨씬 높고 강수량도 훨씬 많은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쌀농사 짓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에 쌀농사를 최대 3번까지도 짓습니다. 같은 작물을 1년에 3번 짓는 달을 우리는 삼기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높은 온도와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점점 적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쌀 농사를 지을 최적의 적기는 여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에 벼를 파종하여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이것만으로는 식량을 조달할 수 없으니 겨울부터 봄까지 보리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쌀이 떨어져 가는데 보리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봄, 식량이 없는 이 봄, 이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년에 같은 땅에서 쌀, 그리고 보리 등 두 가지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을 이모작 혹은 구루가리라고 부릅니다. 결국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면을 쌀로 만들어 쌀국수를 먹는 이유는 그만큼 쌀 생산량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처럼 쌀 생산량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쌀로 면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작물로 면을 만들어 먹었죠. 우리나라의 2대 냉면을 뽑는다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를 혹시 구분하고 계신가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을 만드는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양냉면은 메밀로 면을 만드는데 메밀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도 아주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인 러시아에서는 메밀로 밥도 지어서 먹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케찹으로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메밀은 찰기가 없어 평양냉면은 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툭툭 끊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듭니다. 감자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가 원산지인데 이 감자는 냉대성 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북쪽 지방의 산지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도 손쉽게 키워낼 수 있죠. 우리나라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흥냉면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에는 조금 더 싼 고구마 전분으로 면을 만듭니다.
이 함흥냉면은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가위로 자르지 않는다면 끊어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북한의 평양냉면 그리고 함흥냉면이 있다면 우리나라 부산에는 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면은 함흥냉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함흥 남쪽에 해안가에 흥남부두가 있는데 6.25 전쟁 때 이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흥남철수를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은 이 함흥냉면을 그리워했고 감자 전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군함물품이었던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팔게 된 것이 지금의 부산 밀면입니다. 기후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떡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데 이 떡국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죠. 남쪽 지방에서는 떡국에 떡만 넣어서 먹고 중부 지방으로 갈수록 떡국에 만두가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가면 완전히 만두국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함경도 지방에서는 만두도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냉면집에 가면 만두국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떡국에서 만두국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죠. 남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이 많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북쪽 지방은 쌀 생산량이 남쪽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나 감자로 만든 만두로 떡국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의 정의,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는 이유, 열대기후 그리고 온대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후 지역들 그리고 지형에 따라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